안녕하세요. 소리 책갈피입니다. 클래퍼튼 대령이라고. 포브스 장군이 비웃음과 콧방귀가 섞인 말투로 말했다. 엘리 핸더슨 양은 상체를 앞으로 내밀었다. 그녀의 머리 위로 부드러운 회색 머리칼 한 가닥이 날렸다. 검은 눈동자는 장난스러운 즐거움으로 반짝거리고 있었다. 왜요? 군인답게 풍채가 당당한 남자던데요. 그녀는 짓궂은 의도를 숨기고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상대방의 반응을 기다렸다. 군인답기는. 예상했던 대로 포브스 장군은 분이 폭발한 모양이었다. 그는 자신의 콧수염을 잡아당겼다. 화가 나서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클리퍼튼 대령은 근위대의 장군님이셨다죠? 핸더스 양은 이 말을 중얼거림으로써 자신의 장난스러운 계획을 마무리했다. 근위대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자는 노래와 춤을 섞어서 하던 우스꽝스런 보드빌 극장에서 하던 광대였어. 이건 분명한 사실이지. 군대에 있을 시절 프랑스에 파견됐을 땐 자주 통조림이나 사과 통조림 세는 일이나 있을걸. 독일군이 폭격했을 때 팔에 부상을 입고 제대했는데 뭐 어찌어찌해서 레이디 캐링턴의 병원에 들어가게 된 거지. 아, 거기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거로군요. 그렇지. 그자는 부상당한 영웅 행세를 했지. 병원의 주인이었던 캐링턴 부인은 머리는 텅 비었지만 돈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여자였거든. 죽은 캐링턴 경이 군수품을 공급해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다더군. 그런데 남편이 죽은 지 겨우 6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자에게 홀딱 빠져서 육군성의 자리를 얻어준 거야. 클래퍼튼 대령이라니. 웃기는 얘기지. 그리고 그는 전쟁이 나기 전엔 보드빌 극장에 섰었고요. 핸더슨 양은 머릿속으로 위엄이 넘치는 백발의 클리퍼튼 대령과 흥겹게 노래를 부르는 빨간 코의 희극 배우 사이의 차이를 조화시키려 애쓰면서 혼잣말을 했다. 그렇다니까. 그 얘기를 나는 늙은 배싱턴 프렌치한테서 들었지. 그자는 베조 코트릴 늙은이에게서 그 얘기를 들었다더군. 베조 코트릴은 스녹스 파커에게 전해 들었고. 핸더슨 양은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이해가 가네요. 그들 곁에 앉아있던 작은 체구의 남자 얼굴에 한순간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핸더슨 양은 그의 미소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관찰력이 꽤 예리한 편이었다. 그 남자의 미소는 그녀의 마지막 말 속에 비꼬는 뜻이 담겨있다는 걸 알아차렸다는 의미였다. 그러나 정작 포브스 장군은 그녀의 비꼬는 말투를 알아차리기는커녕 그 작은 체구의 남자가 웃는 것조차 보지 못한 것 같았다. 포브스 장군이 시계를 보더니 일어서며 말했다. 운동할 시간이군. 크루즈 안에서도 운동을 빼먹을 순 없지. 그렇게 말하며 포브스 장군은 열려있는 문을 통해 가판위로 나갔다. 핸더슨 양은 미소를 지었던 작은 체구의 남자에게 시선을 던졌다. 같은 크루즈배를 탄 여행자와는 언제든 대화할 마음이 열려있다는 은근한 시선이었다. 아주 정력이 넘치는 분이로군요. 남자가 말했다. 그러신 편이죠. 가판을 정확히 48번을 도신답니다. 핸더슨 양이 대답했다. 저분은 남의 말하는 것도 무척 좋아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스캔들 좋아하는 남자라고 부르죠. 그건 너무 무례한 말이로군요. 그런가요? 하긴 프랑스인들은 항상 예의가 바르죠. 핸더슨 양의 그 말 속에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상대의 국적을 물어보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다. 저는 벨기에 사람입니다, 마드모아젤. 아, 벨기에인이시군요. 제 이름은 에르큘 푸아로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시죠. 에르킬 푸아로.
어디선가 들어본 적 있는 이름이었다. 분명히 들은 적이 있는데 어디서 들었더라? 엘리 앤더슨 양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중이었다. 크루즈 여행은 마음에 드시나요, 푸아로 씨? 솔직히 말씀드려 그렇지 않습니다. 남의 설득에 넘어가서 크루즈 여행을 오는 건 아니었다고 후회하던 참이에요. 나는 바다라면 질색이거든요. 바다란 놈은 가만히 있는 법이 없죠. 한시도 조용히 있지를 않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아주 조용한데요. 푸아로는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그녀의 대답에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은 그렇군요. 덕분에 저도 겨우 살아났죠. 이제야 주위를 좀 살펴볼 여유가 생겼다고 할까요. 가령 포브스 장군을 다루는 어떤 여성분의 능란한 말솜씨 같은 거 말입니다. 아, 그건... 핸더슨 양이 뭔가 말을 하려다가 멈추었다. 에르킬 푸아로는 고개를 숙이면서 말했다. 스캔들을 알아내는 솜씨 말입니다. 정말 예술이더군요. 푸아로의 말에 핸더슨 양은 쑥스러워하는 기색도 없이 웃었다. 아, 근위대 장교 얘기 말인가요? 전 그 얘기를 꺼내면 노인네가 화가 나서 씩씩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녀는 은밀한 이야기를 하려는 듯 상체를 앞으로 내밀었다. 사실 저도 스캔들을 꽤나 좋아하거든요. 고약한 스캔들일수록 더 흥미진진한 법이죠. 푸아로는 물끄러미 그녀를 쳐다보았다. 잘 다듬어진 날씬한 몸매, 예리한 검은 눈동자, 회색 머리칼. 그녀는 45살인 자기 나이보다 조금은 젊어 보이는 외모에 만족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때 엘리 핸더슨 양이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다. 아, 방금 생각났어요. 푸아로 씨는 유명한 탐정이시죠? 푸아로는 다시 허리를 굽히며 순순히 시인했다. 그렇습니다, 마드모아젤. 갑자기 흥미진진해지네요. 추리소설에 나오는 것처럼 지금 범인을 추격하시는 중인가요? 혹시 이 배 안에 범인이 있나요? 어머나, 제가 너무 조심성이 없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드모아젤을 실망시켜드려 죄송합니다만 저는 여러분들처럼 그냥 크루즈 여행을 온 것뿐이랍니다. 푸아로가 너무 우울한 목소리로 말하는 바람에 핸더스 양은 다시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시군요. 이 배는 내일 알렉산드리아에 도착해요. 이집트에 처음 오신 건 아니겠죠? 실은 처음입니다, 마드모아젤. 그때 핸더슨 양이 조금 갑작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 실례지만 장군님이 운동하시는 걸 같이 해드려야 할 것 같네요. 핸더슨 양의 말에 푸아로는 예의 바르게 의자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가볍게 목례를 남기고 갑판으로 나갔다. 푸아로의 눈에 잠시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그는 곧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문으로 머리를 내민 채 갑판을 내다보았다. 핸더슨 양은 난간에 기대에 서서 키가 크고 군인처럼 보이는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푸아로의 얼굴에 미소가 점점 번져갔다. 그는 등껍질 속에 몸을 웅크린 거북이처럼 조심스레 갑판 아래 흡연실로 내려갔다.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그는 그 행운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아니나 다를까 클레퍼튼 부인이 바에서 문을 통해 들어왔다. 정성스럽게 웨이브를 준 연한 금발에 마사지와 다이어트로 가꾼 몸매를 멋진 운동복으로 감싸고 있었다. 그녀에게서는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장 비싼 가격을 주고 사들이는 여자다운 당당함이 엿보였다. 존? 어머나. 안녕하세요, 푸아로 씨. 혹시 존 못 보셨나요? 남편분은 오른쪽 갑판에 계시던데요, 마담. 제가 불러드릴까요? 그녀는 손짓으로 괜찮다고 하며 자리에 앉았다. 전 잠깐 여기 있으려고요.
그녀는 여왕처럼 위험 있는 태도로 푸아로의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멀리서 보면 28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가까이서 보니 정성껏 화장을 하고 눈썹 손질을 했지만 실제 나이인 49살보다 훨씬 더 많은 55은 되어 보였다. 그녀의 눈은 눈동자가 작았고 옅은 하늘색이었다. 어젯밤 디너에는 푸아로 씨를 못 만나서 섭섭했어요. 하긴 파도가 좀 거칠기는 했었죠. 그렇습니다, 마담. 정말 고약하더군요. 푸아로는 넌더리가 난다는 듯이 말했다. 나는 배멀리가 없으니 천만다행이지 뭐예요. 다행이라고 한 건 제가 심장이 약해서 하는 말이에요. 배멀미까지 하면 죽을지도 모르니까요. 심장이 안 좋으신가요, 마담? 네, 항상 조심해야 해요. 절대 몸을 피로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의사들이 모두들 그렇게 말하더군요. 클레퍼튼 부인은 자신이 가장 흥미있는 주제인 건강에 대해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남편인 조는 제가 일을 너무 많이 할까봐 하도 신경을 써서 대려 자기간을 지쳐 있답니다. 전 아주 열정적으로 살고 있거든요.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푸아로 씨? 알고 말고요. 그이는 늘 이렇게 말한답니다. 애들린 채소를 더 많이 먹도록 해요. 하지만 전 그렇게는 못해요. 삶은 즐겨야 하는 거 아닌가요? 사실 저는 전쟁 중에 젊은 시절을 아주 허무하게 보내버렸거든요. 우리 병원 얘기는 들으셨겠죠? 물론 간호사나 직원들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병원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바로 저니까요.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 열정적이십니다, 마담. 푸아로는 상투적인 말로 그녀의 말에 맞장구를 쳤다. 클레퍼튼 부인은 젊은 여자처럼 소리를 높여 웃으며 말했다. 다들 그렇게 말한답니다.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저는 제 나이 43살보다 젊어 보이려고 애쓰진 않으니까요. 그녀는 거짓말을 사실처럼 뻔뻔스럽게 말하는 재주가 있는 듯했다. 사람들은 제 나이를 믿을 수 없다고 해요. 당신은 정말 생기가 넘쳐요, 에들린. 이렇게들 말하곤 하죠. 하지만 푸아로 씨, 생기가 넘치지 않으면 달리 어떤 상태가 될 수 있겠어요? 죽은 거나 다름없는 상태죠. 푸아로가 대답했다. 클레퍼튼 부인은 푸아로의 대답에 얼굴을 찡그렸다. 그의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이었다. 그녀는 그가 자기를 놀리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지 일어나며 쌀쌀맞게 말했다. 이제 남편 존을 찾으러 가야겠어요. 그녀는 문을 나가다가 가방을 떨어뜨렸다. 가방이 열리며 안에 들어있던 물건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푸아로는 씩씩하게 달려가서 립스틱이며 화장품 케이스, 담배 케이스, 라이터 등 그녀의 떨어진 물건을 주워 모았다. 클레퍼튼 부인은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갑판으로 나가며 존? 하며 남편을 불렀다. 갑판 위에 클레퍼튼 대령은 엘리 핸더슨 양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정신이 팔려 있었다. 그는 부인이 다가오는 것을 보자 황급하게 다가와서 갑판 의자에 앉게 했다. 이 의자로 괜찮을까? 다른 곳이 더 나을까? 자상한 배려로 가득 찬 정중한 태도였다. 푸아로는 속으로 부인을 공경하는 남편이 부인을 망친다라는 말이 사실이라는 생각을 했다. 엘리 핸더슨 양은 뭔가 못마땅한 표정으로 바다의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었다. 푸아로는 흡연실 문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푸아로는 허리를 굽혀 바닥에 떨어져 있던 찢어진 종이 조각을 하나 집어들었다. 좀 전에 클레퍼튼 부인이 핸드백을 떨어뜨렸을 때 함께 쏟아진 것 중 하나였다. 그것은 약 처방전으로 디기탈린이라는 약명이 적혀 있었다. 푸아로는 나중에 클레퍼튼 부인에게 전해줄 생각으로 그 쪽지를 주머니에 넣었다. 그때 등 뒤에서 거칠고 신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저 여자 남편이라면
살인 정보업자를 고용해서 소리 소문도 없이 아내를 죽여버릴 거야. 그렇게 말한 사람은 젊은 선원들에게 차농장의 대부라고 불리우는 노인이었다. 그는 발을 질질 끌며 안으로 들어와서 "헤, 이쪽으로 위스키 가져와." 라고 소리쳤다. 내 말이 틀림없어요. 아주 악독한 여자죠. 내 한번 푸나에서 저 여자하고 똑같은 여자를 본 적이 있죠. 그때 누가 그 여자를 정부 살해했나요? 푸아로가 노인에게 물었다. 남편을 하도 들볶아서 1년도 못 돼서 무덤으로 보내버렸지. 저 클레퍼튼도 저렇게 마누라를 제 멋대로 내버려뒀다간 큰 코 다칠걸. 그가야 부인이 돈주머니를 틀어잡고 있으니까요. 푸아로가 진지하게 말했다. 푸아로의 말에 노인이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다. 하하하하, 좋은 곡이 찔렸군. 돈주머니를 틀어잡고 있다. 하. 그때 젊은 아가씨 둘이 흡연실로 뛰어들어왔다. 한 아가씨는 죽은 개 투성이인 둥근 얼굴에 검은 머리를 바람에 휘날리고 있었고 다른 아가씨도 얼굴에 죽은 개가 많았지만 머리는 갈색이었다. 대령님을 구출할 거예요. 꼭 구해낼 거라고요. 2명의 젊은 아가씨 중 하나인 키티 무니가 소리쳤다. 펜과 내가 클리퍼튼 대령님을 탈출시킬 거예요. 그분의 부인에게서요. 그분을 무슨 애완동물처럼 대한다니까요. 옆에 있던 아가씨 파멜라 크리건도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맞아, 저 부인은 정말 끔찍한 여자 같아. 대령님이 아무것도 마음대로 못하게 한다니까요. 2 아가씨가 시끄럽게 수다를 떨었다. 부인과 함께 있지 않을 때는 핸더슨이라는 여자한테 붙잡혀선 그 여자는 부인보다 예쁘긴 하지만 나이가 너무 많지? 2 아가씨는 킥킥대며 뛰어나갔다. 클레퍼튼 대령 구출 작전이 즉흥적인 농담이 아니라 이미 계획된 일이었다는 사실이 그날 밤 분명하게 드러났다. 18살인 파멜라 크리건이 에르퀼 푸아로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 푸아로 씨, 우리를 지켜봐 주세요. 클레퍼튼 부인이 보는 앞에서 대령님을 갑판으로 데리고 나올 테니까요. 저희는 그분과 달빛을 받으며 산책을 할 거예요. 바로 그 시각에 클레퍼튼 대령은 자기 부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롤스로이스가 비싸다는 건 알아요. 그렇지만 그런 차는 일생 동안 탈 수 있잖아요. 지금의 내 차는... 당신 차가 아니라 내 차죠, 존. 클레퍼튼 부인의 목소리는 듣는 사람의 귀가 찢어질 만큼 날카로웠다. 클레퍼튼 대령은 부인의 불손한 태도에도 아무런 불만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미 익숙해져 있는 걸까? 아니면... 푸아로는 그 이유에 대해 혼자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럼 물론 당신 차지. 클레퍼튼은 아내에게 고개를 숙이며 그렇게 말을 끝맺었다. 전혀 동요되지 않은 듯한 태도였다. 당신 차가 아니라 내 차죠, 존. 진정한 신사가 여기 있었군. 푸아로는 클레퍼튼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포브스 장군 말로는 클레퍼튼은 신사계층은 아니라던데. 점점 더 궁금해지는군. 그때 누군가 브릿지 게임을 제안했다. 클레퍼튼 부인과 포브스 장군, 그리고 매처럼 눈매가 날카로운 부부가 자리에 앉았다. 엘리 앤더슨 양은 자기는 빼달라고 하며 갑판으로 나갔다. 포브스 장군이 머뭇거리며 클레퍼튼 부인에게 물었다. 남편께서는 함께 게임을 하지 않으려나요? 저는 브릿지 게임은 안 해요. 정말 따분하게 짝이 없는 사람이죠. 클레퍼튼 부인이 말했다. 4명의 브릿지 게임 멤버가 카드를 나누기 시작했다. 젊은 아가씨 펜과 키티는 클레퍼튼 대령에게 가서 그의 팔을 하나씩 잡았다. 대령님, 저희랑 갑판으로 올라가요. 달이 환하게 떴거든요. 팸이 클레퍼튼 대령에게 졸랐다. 바보 같은 짓 그만둬요, 존. 한밤중에 갑판에 나갔다가 감기라도 들면 어쩌려고 그래요?
클레퍼튼 부인이 남편을 향해 날카롭게 말했다. 저희랑 같이 있으면 감기 같은 건 안 걸려요. 우리는 젊고 아주 뜨겁거든요. 키티가 킥킥대며 말했다. 클레퍼튼 대령은 웃으면서 두 아가씨와 함께 방을 나갔다. 푸아로는 클레퍼튼 부인이 클로브 2장을 들었는데도 게임을 포기하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그러다 푸아로도 가판 산책로로 올라갔다. 핸더슨 양이 난간에 서 있었다. 누군가 옆에 있어줄 사람을 찾는 듯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그녀의 얼굴에 눈물 자국이 보였다. 푸아로는 그녀와 얼마 동안 대화를 나누었지만 곧 침묵에 잠겼다. 그때 핸더슨 양이 물었다.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아, 제가 알고 있던 영어 표현에 대해 생각하고 있던 참입니다. 클레퍼튼 부인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존은 브릿지 게임을 안 해요. 라고요. 보통은 브릿지 게임을 못한다고 하지 않나요? 푸아로의 말에 엘리가 은근슬쩍 말했다. 그 부인은 남편이 브릿지 게임을 하지 않는 걸 자신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령이 그런 여자와 결혼한 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었던 것 같아요. 푸아로는 어둠 속에서 미소를 지었다. 그런 결혼도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푸아로 씨의 말은 그런 여자와 결혼해서 행복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핸더슨 양의 말에 푸아로는 어깨를 으쓱했다. 악독한 아내들에게는 헌신적인 남편이 있는 경우가 많죠. 그게 바로 자연의 미스테리겠죠. 부인이 하는 무례한 행동이나 말들이 대령을 전혀 화나게 하지 않는 것 같더군요. 푸아로의 말을 듣고 핸더슨 양이 대답할 말을 생각하고 있을 때 흡연실 창으로 클레퍼튼 부인의 찢어질 것 같은 목소리가 들렸다. 난 이제 그만하겠어요. 여긴 너무 답답해요. 가판에 나가서 시원한 공기 좀 마셔야겠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던 핸더스 양은 전 이제 그만 자야겠어요. 안녕히 주무세요, 푸아로 씨. 라고 말하며 가버렸다. 푸아로는 라운지로 천천히 걸어갔다. 클레퍼튼 대령과 두 아가씨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대령은 아가씨들에게 트럼프 마술을 보여주고 있었다. 푸아로는 카드를 섞고 나누는 능숙한 대령의 솜씨에 감탄하며 그가 보드빌 극장에 섰던 경력이 있다던 포브스 장군의 말을 기억해냈다. 브릿지 게임은 안 하시지만 카드 만지는 건 아주 좋아하시나 보군요. 아, 브릿지 게임을 하지 않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클레퍼튼 대령이 매력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푸아로 씨에게도 한번 보여드리죠. 그는 재빠르게 카드를 나눠주며 말했다. 각자 자신의 카드를 보시죠. 자, 어떻습니까? 그는 어리둥절해하는 키티의 표정을 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패를 테이블 위에 펼쳤다. 다른 세 사람도 각자 자신의 패를 펴보았다. 키티의 카드패는 전부 클로버였고 푸아로는 전부 하트, 뱀은 다이아몬드, 클레퍼튼 대령의 패는 모두 스페이드였다. 이제 아셨습니까? 저는 자기 편이든 상대 편이든 마음대로 카드를 줄 수 있답니다. 그런 사람은 친구들끼리 하는 게임엔 끼면 안 되죠. 제가 게임에 이기면 지저분한 소문이 따라다니게 되겠죠. 와, 정말 대단해요. 키티가 탄성을 질렀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죠? 정말 굉장했어요. 분명히 보통 사람들처럼 정상적으로 패를 나누는 것 같았는데. 빠른 손놀림으로 눈을 속이는 거겠죠. 푸아로가 무게를 잡으며 말했다. 그 순간 푸아로는 클레퍼튼 대령의 표정이 갑자기 변하는 것을 보았다. 자신이 잠시 방심했다는 걸 깨달은 듯한 표정이었다. 푸아로는 미소를 지었다. 과거 보드빌 극장의 마술사가 상류층 신사의 가면 사이로 스스로를 잠깐 드러낸 셈이었다.
배는 다음 날 저녁 알렉산드리아에 도착했다. 푸아로가 아침 식사를 마치고 갑판에 나갔을 때 두 아가씨가 상륙할 준비를 하고 클레퍼튼 대령과 얘기를 하고 있었다. 이제 내려야 해요. 키티가 재촉했다. 곧 여권 검사를 할 거예요. 대령님도 같이 가실 거죠? 우리끼리 상륙하게 할 건 아니죠? 우리한테 무서운 일이 생길지도 모르잖아요. 아가씨들끼리 가는 건 당연히 안 될 말이지. 그런데 내 아내도 그럴 기력이 있을지는 모르겠군. 클레퍼튼 대령이 웃으며 말했다. 그럼 어떡해요? 부인은 그냥 배에서 쉬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파멜라가 졸라댔다. 클레퍼튼 대령은 망설이는 것 같았다. 부인에게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 보였지만 푸아로를 의식해서인지 이렇게 말했다. 푸아로 씨도 배에서 내리실 건가요? 아니요. 나는 내리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난 에들린과 잠시 얘기를 해봐야겠군요. 클레퍼튼 대령은 마음을 정한 모양이었다. 저희도 같이 갈게요. 파멜라는 푸아로에게 눈을 찡긋해 보였다. 부인도 같이 가자고 저희가 권해봐야죠. 그녀가 덧붙였다. 클레퍼튼 대령은 그 제안에 확실히 마음이 놓이는 표정이었다. 좋아요. 그럼 같이 가보죠. 세 사람은 비갑판의 통로를 함께 걸어갔다. 푸아로의 선실은 클레퍼튼 부인의 선실 맞은편에 있었지만 그는 호기심에 이끌려 그들을 따라갔다. 클레퍼튼 대령은 약간 긴장한 태도로 선실문을 두드렸다. 여보, 에들린, 깨어있어. 안에서 클레퍼튼 부인의 졸린 듯한 목소리가 들렸다. 귀찮게 왜 그래요? 나요. 같이 배에서 내리지 않겠어. 싫어요. 날카롭고 단호한 목소리였다. 어젯밤에 한숨도 못 잤어요. 오늘은 종일 침대에 있어야겠어요. 파멜라가 푸아로에게 눈을 찡긋해 보였다. 클레퍼튼 부인도 같이 가세요. 정말 가기 싫으신 거예요? 싫다니까. 클레퍼튼 부인의 목소리가 더 날카로워졌다. 대령은 문의 손잡이를 돌려보았다. 하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 아우, 대체 왜 그래요, 존? 문은 잠겼어요. 승무원이 귀찮게 할까봐 잠궈놨어요. 미안해, 여보. 하지만 여행 안내서 좀 가져가려고 그래. 클레퍼튼 부인이 쏘아붙였다. 정말 귀찮게 왜 그래요? 침대에서 일어나기 싫어요. 그냥 가요, 존. 나 좀 쉬게 내버려두란 말이에요. 알았어. 그럼 쉬어요, 에들린. 대령은 선실문에서 물러섰다. 파멜라와 키티가 대령을 에워쌌다. 빨리 가요. 대령님이 마치 모자를 쓰고 있어서 다행이네요. 아, 참. 여권도 선실방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여권은 사실 내 주머니 속에 있었어. 대령이 말하자 키티가 그의 팔을 꽉 잡으며 소리쳤다. 다행이네요. 이제 빨리 가요. 푸아로는 난간에 기대선 채 세 사람이 배에서 내리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옆에서 누군가 가늘게 숨을 내쉬는 기척에 돌아보니 핸더슨 양이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멀어져가는 세 사람의 뒷모습을 쫓고 있었다. 결국 내렸군요. 그녀가 심드렁하게 말했다. 핸더슨 양도 내리실 건가요? 그녀는 햇볕을 가릴 수 있는 커다란 모자를 쓰고 편한 신발을 신고 있었다. 어깨에는 가방도 메고 있었다. 육지에 내려 관광을 하려는 복장을 한 게 분명했다. 그런데도 핸더슨 양은 잠시 사이를 두었다가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아니에요. 전 배에 남아있을래요. 편지 쓸 게 많거든요. 그러더니 뒤돌아서 가버렸다. 포브스 장군이 갑판을 48번째 돌고 나서 나타났다. 그는 멀어져가는 대령과 두 아가씨를 바라보며 말했다.
두 아가씨의 전략이 들어맞았나 보군. 클레퍼트 부인은 어디 있지? 포브스 장군의 말에 푸아로는 클레퍼튼 부인은 오늘 하루 종일 침대에서 조용히 쉴 모양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그 말을 믿으면 안 되죠. 노 장군은 뭔가 알고 있다는 듯 눈을 지그시 감으며 말했다. 부인은 점심때쯤 일어나선 불쌍한 그 남자가 자기 승낙 없이 배에서 내렸다고 한바탕 난리를 칠 겁니다. 그러나 장군의 예언은 빗나갔다. 클레퍼튼 부인은 점심 식사에는 나타나지도 않았다. 더군다나 대령과 아가씨들이 오후 4시쯤 배에 돌아올 때까지도 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푸아로는 선실에서 그녀의 남편이 죄 지은 사람처럼 조심스럽게 선실문을 노크하는 소리를 들었다. 여러 번 노크하는 소리가 들리고 다음에는 손잡이를 잡고 흔드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더니 결국 승무원을 부르는 그의 큰 고함 소리가 들렸다. 안에 있는 애들리니 아무 대답도 안 해요. 누구 이 선실에 열쇠를 가진 사람 있습니까? 큰 소리로 말하는 클리퍼트 대령의 목소리에 푸아로는 급히 그의 침대에서 내려와 통로로 나갔다. 소문은 산불처럼 순식간에 배 안을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두려움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뒤섞인 얼굴로 클레퍼튼 부인이 침대에서 살해된 채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원주민들이 쓰는 칼이 그녀의 심장을 관통했고 선실 바닥에는 호박 목걸이가 떨어져 있었다고 했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졌다. 그날 배에 탔던 목걸이 상인들이 모두 불려가서 조사를 받았다. 선실 서랍에 들어있던 많은 현금이 없어졌다. 수표가 추적됐다. 추적이 되지 않았다. 엄청나게 비싼 보석이 없어졌다. 보석은 하나도 없어지지 않았다. 승무원이 체포되어 범행을 자백했다. 소문은 여러 가지였다. 도대체 그 많은 소문 중에 어느 게 진실이죠? 엘리 핸더슨 양이 푸아로를 불러세우고 물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린 채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다. 글쎄요. 난들 알 수가 없죠. 아니요. 탐정님은 틀림없이 알고 있을 텐데요. 밤늦은 시각이라 대부분의 승객들이 자기 선실로 들어가고 없었다. 핸더슨 양은 푸아로를 바람이 들이치지 않는 쪽에 있는 의자로 데리고 갔다. 이제 얘기 좀 해주세요. 그녀가 마치 명령하듯 말했다. 푸아로는 그녀를 천천히 쳐다보며 말했다. 흥미로운 사건이죠. 엄청나게 비싼 보석이 없어졌다는 게 사실인가요? 푸아로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보석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랍 안에 넣어둔 약간의 현금이 없어졌을 뿐이죠. 핸더슨 양은 소름이 끼친다는 듯 몸서리를 치며 말했다. 이제 무서워서 더 이상 배는 못할 것 같아요. 원주민들이 한 짓이라는 말이 있던데 그 추측에 단서가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푸아로가 대답했다. 근데 모든 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핸더슨 양이 날카롭게 물었다. 푸아로는 두 손을 벌리고 대답했다. 그게 말입니다. 사건이 일어난 정황을 따져보죠. 클레퍼튼 부인은 시체로 발견되기 적어도 5시간 전에 사망했습니다. 그저 약간의 현금이 없어졌죠. 부인의 침대 옆 바닥에는 목걸이가 떨어져 있었고 그녀의 선실문은 잠겨 있었고 열쇠 또한 사라졌습니다. 선실 안의 창문은 둥근 창이 아니라 그냥 창문이죠. 그런데 그 창은 가판으로 나 있었고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자는 궁금해서 못 견디겠다는 듯 재촉했다. 이런 특이한 상황에서 범인이 살인을 저질렀다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배에 타도록 허락받은 그림엽서 상인, 환전상, 목걸이 상인들은 모두 경찰이 얼굴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승무원들은 손님 외에 상인들이 올라올 땐 선실 안에 들어갈 수 없도록 잠그잖아요. 그렇죠.
좀도둑을 방지하기 위해. 하지만 이번 경우는 도둑질이 아니라 살인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푸아로 씨? 핸더슨 양은 답답해서 숨이 막힐 것 같은 목소리로 물었다. 저는 잠겨있던 문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핸더슨 양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글쎄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것 같진 않은데요. 범인이 들어와서 범행을 저지르고 문을 잠그고 열쇠를 가지고 갔다. 그렇게 하면 범죄가 빨리 발견되는 걸 막을 수 있을 테니까요. 범인이 나름 머리를 쓴 거죠. 결국 오후 4시까지 범행이 발각되지 않았잖아요. 아닙니다, 마드모아젤. 제 말의 요점을 이해하시지 못하는군요. 범인이 어떻게 나갔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들어갔느냐가 문제입니다. 당연히 창문이 열려 있었다고 했으니 창문을 통해서 들어갔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손실창은 너무나 좁아요. 게다가 가판 위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둬야죠. 그렇다면 손실문으로 들어갔겠죠. 핸더슨 양이 조바심을 내며 말했다. 잊으셨군요, 마드모아젤. 클래퍼튼 부인은 아침에 안에서 문을 잠갔습니다. 오늘 아침 클래퍼튼 대령이 배에서 내리기 전에 이미 문은 잠겨 있었어요. 대령도 문을 열어보려고 했었죠. 그때 저를 비롯해서 아가씨 2명도 함께 있었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데요. 문이 잘 열리지 않았거나 아니면 대령이 손잡이를 제대로 돌리지 않았겠죠. 하지만 그건 대령이 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제로 클래퍼튼 부인이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문을 안에서 잠궜다고요. 우리라뇨? 키티 무니 양, 파멜라 크리건 양, 클리퍼튼 대령, 그리고 나까지. 우리 4사람이 부인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엘리 핸더슨은 잠시 말이 없다가 약간 초조한 말투로 말했다. 그러니까 거기서 뭘 추리하신다는 거죠? 클래퍼튼 부인이 문을 잠갔다면 부인이 문을 다시 열 수 있었을 것 아니에요? 푸아로의 반짝이는 눈이 핸더스 양을 쳐다보았다. 맞습니다. 이제야 내 말을 좀 이해하시는 것 같군요. 결국 클래퍼튼 부인이 안에서 손실 열쇠로 문을 다시 열고 살인범을 들어오게 한 거죠. 핸더슨 양은 부인이 목걸이 상인에게 문을 열어주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핸더슨 양이 반박했다. 그건 부인이 노크한 사람이 누군지 몰랐을 수도 있잖아요. 범인이 노크를 했고 부인이 일어나서 문을 열어주고 하지만 범인이 억지로 밀고 들어와서 부인을 살해한 거죠. 푸아로는 고개를 흔들었다. 아닙니다. 그와 반대입니다. 부인은 칼에 찔렸을 때 침대에 편안하게 누워있는 상태였습니다. 엘리 핸더슨 양이 푸아로를 빤히 쳐다보다가 다급하게 물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죠? 푸아로는 웃으면서 말했다. 클래퍼튼 부인은 노크한 사람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들어오게 한 겁니다. 핸더슨 양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럼 살인범이 승객 중에 한 사람이란 말인가요? 푸아로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황상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바닥에 떨어져 있던 목걸이는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눈속임이란 말이군요. 그렇죠. 약간의 돈을 훔쳐간 것도요? 맞습니다. 잠시 침묵하던 엘리 핸더슨 양이 천천히 말했다. 클래퍼튼 부인은 정말 혐오스러운 여자였어요. 이 크루즈 배에 탄 승객들 중에 그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녀를 죽이기까지 할 이유를 가진 사람도 없을 텐데요. 부인의 남편을 제외하고 말이죠. 설마 이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 모두 클래퍼튼 대령이 부인을 정부살인한다고 해도 당연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다들 그렇게들 말하더군요. 엘리 핸더슨은 푸아로를 쳐다보며 다음 말을 기다렸다. 하지만 이 말을 하지 않을 수 없군요. 나 역시 선량한 대령이 부인에게 분개하고 있다는 건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그에게는 알리바이가 있다는 점이죠. 그는 두 아가씨와 배에서 내려 하루 종일 관광을 하다가 오후 4시경에 배에 돌아왔습니다. 클래퍼튼 부인이 사망한 지 이미 몇 시간이 지났을 때였죠. 또다시 침묵이 흘렀다. 엘리 핸더슨이 조용히 말했다. 그럼 범인은 배에서 내리지 않았던 승객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푸아로가 고개를 끄덕였다. 엘리 핸더슨이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대담하고도 도전적인 웃음이었다. 그 추리는 증명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푸아로 씨, 이 크루즈배에 승객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고 계시잖아요. 푸아로는 그녀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하며 이렇게 말했다. 영국의 유명한 추리소설에 나오는 구절을 인용해보죠. 내게는 나만의 방법이 있네, 왓슨. 다음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모든 승객은 자신의 접시 밑에서 쪽지를 발견했다. 저녁 8시 30분까지 중앙 라운지로 나오라는 내용이 타자기로 쳐져 있는 쪽지였다. 사람들이 모여들자 크루즈배의 선장이 평상시에는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단위로 올라가 이렇게 말했다. 승객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어제 이 배 안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흉악한 범인을 잡는 일에 기꺼이 협조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헛기침을 했다. 마침 이 배에 유명한 탐정이신 에르킬 푸아로 씨가 타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일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신 푸아로를 잘 아실 겁니다. 이제 그분의 말씀을 함께 들어보시죠. 그때 저녁 식사 자리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클래퍼튼 대령이 들어와 포브스 장군 옆자리에 앉았다. 슬픔에 빠진 남자의 모습이었다. 그의 모습은 악독한 부인의 속박에서 풀려나 안심해하는 남편의 모습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훌륭한 연기를 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 악독한 부인을 정말 사랑했던 것일까? 푸아로 씨, 이제 말씀하시죠. 선장이 단에서 내려가며 푸아로에게 말했다. 에르킬 푸아로가 단 위에 올라섰다. 그는 웃으면서 관중을 둘러보았다. 거드름을 피우는 것 같은 그의 모습은 무대 위에 올라선 희극배우 같았다. 친애하는 신사숙녀 여러분, 앞으로 제가 할 이야기를 관대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선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런 종류의 일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과 같은 특별한 살인사건의 바닥을 파헤치는 제 나름대로의 방법도 있습니다. 푸아로가 손짓을 하자 승무원이 앞으로 나와 종이에 쌓인 커다란 물건을 내밀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일을 보고 아마도 조금 놀라실 겁니다. 푸아로가 사람들에게 미리 경고했다. 저를 괴짜라고 생각하거나 미쳤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장담하건대 제 기이한 행동 뒤에는 영국인들이 자주 쓰는 말처럼 제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습니다. 푸아로의 눈이 잠시 엘리 핸더슨 양의 눈과 마주쳤다. 그는 종이에 쌓인 물건을 풀기 시작했다. 신사숙녀 여러분, 지금부터 클래퍼튼 부인을 죽인 범인을 밝혀줄 중요한 증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푸아로는 익숙한 솜씨로 포장지를 풀고 안에 들어있던 물건을 꺼냈다. 거의 사람 크기에 맞먹는 나무 인형이었다. 벨벳으로 된 옷과 레이스가 달린 칼라를 입고 있었다. 자, 아싸. 푸아로의 목소리는 평소와 약간 달랐다.
외국인의 영어 발음이 아니라 런던 사투리까지 섞인 확실한 영국 발음이었다. 다시 말해줄 수 있겠지. 클래퍼튼 부인의 죽음에 대해서 모든 걸 말해줘. 인형의 목이 약간 흔들리는 듯 하더니 나무로 만든 얼굴의 턱이 아래로 툭 떨어지며 덜커덕거렸다. 그러고는 인형의 입에서 날카로운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우, 대체 왜 그래요, 존? 문은 잠겼어요. 승무원이 귀찮게 할까봐 잠궈놨어요. 그때 앗하는 비명과 함께 의자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한 남자가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는 손으로 심장을 부여잡고 뭔가 말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그의 몸이 앞으로 고꾸라졌다. 그는 클래퍼튼 대령이었다. 푸아로와 배 안의 담당 의사가 쓰러진 남자 앞에서 일어섰다. 사망했습니다. 심장마비입니다. 의사가 짧게 말했다. 푸아로가 고개를 끄덕였다. 속임수가 발각된 충격 때문에 심장마비를 일으켰군요. 푸아로는 포브스 장군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다. 포브스 장군님, 보드빌 극장 얘기로 이 사건에 중요한 힌트를 주신 분이 바로 장군이셨습니다. 나는 그 힌트를 가지고 이 사건을 생각하고 또 생각했죠. 그때 이 아이디어가 떠올랐고요. 저는 클래퍼튼이 전쟁이 나서 파병되기 전엔 보드빌 극장 무대에서 공연했던 복화술사가 아니었을까 하는 가정을 해보았죠. 그랬더니 이미 클래퍼튼 부인이 죽은 다음에도 부인의 선실문 바깥에서 서 있던 세 사람이 부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설정이 충분히 가능해지더군요. 엘리 핸더슨은 푸아로 옆에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다. 푸아로 씨는 클리퍼튼 대령이 심장이 약하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그저 짐작만 하고 있을 뿐이었죠. 클래퍼튼 부인은 내게 자기가 심장이 약하다고 말했지만 부인은 아픈 것처럼 보이기를 좋아하는 여자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아주 우연히 클래퍼튼 부인의 가방에서 떨어진 디기탈린 처방 종이를 주었죠. 디기탈린은 심장약이지만 그 약은 클래퍼튼 부인의 약은 아니었습니다. 디기탈린을 꾸준하게 복용하는 사람은 동공이 확대되어 있죠. 클래퍼튼 부인의 동공은 커져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클래퍼튼 대령의 눈을 보았을 때 그의 동공이 커져 있는 걸 발견했죠. 엘리 핸더슨이 중얼거리듯 말했다. 그럼 그가 이런 죽음을 맞이할 거라는 걸 미리 알고 계셨나요? 글쎄요, 마드모아제. 하지만 결국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푸아로가 딱한 표정으로 핸더슨 양을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푸아로 씨는 처음부터 모든 걸 알고 계셨겠죠. 내가 대령을 좋아하게 됐다는 걸. 하지만 대령은 나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가 마귀 같은 아내 밑에서 노예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해준 건 그 여자애들의 젊음이었어요. 죽은 대령도 너무 늦기 전에 자유를 찾고 싶었겠죠. 그러다 결국 이렇게 되고 말았군요. 근데 푸아로 씨는 언제부터 그걸 알아차린 거죠? 대령님이 범인이라는 걸요. 클래퍼트 대령은 자제력이 대단한 사람이었죠. 자신의 아내가 아무리 분통 터지는 행동을 해도 전혀 동요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건 아내의 그런 행동이 익숙해져서 더 이상 고통스럽게 느끼지 않게 되었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아내를 없애버리고 곧 맛보게 될 해방감 때문이었을지. 저는 후자라는 판단을 내렸죠. 그리고 결국 내 판단이 옳았던 겁니다. 공교롭게도 며칠 전 그는 자신의 가두맛의 실력을 우리에게 보여줬죠. 범행을 저지르기 전날 밤 말입니다. 그때 그는 우리에게 아차하는 표정을 지어 보였어요.
하지만 무대 경험이 많던 클래퍼튼 같은 남자가 자신의 정체를 실수로 드러낼 리는 없죠. 그가 관객이 있는 데서 그렇게 한 데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카드 마술을 본 사람들이 그를 과거의 마술사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였죠. 그렇게 되면 그 누구도 그가 사람 크기의 나무 인형을 가지고 복화술사로 무대에 올랐을 거라는 생각은 결코 하지 못할 테니까요. 그는 사람들을 제대로 속였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는 아침 일찍 선실한 침대에 편안하게 누워있는 아내를 원주민 칼로 찔렀죠. 그러곤 아무렇지도 않게 열쇠로 문을 잠그고 선실 밖을 나왔겠죠.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승객 중에 두 아가씨가 그에게 배에서 내리지 않겠느냐고 그가 알리바이를 만들 수 있는 기회까지 만들어줬습니다. 그는 예민한 아내에게 외출을 하겠냐는 질문을 하는 척하며 두 명의 아가씨와 이 탐정 푸아로가 보고 있는 앞에서 한바탕 연극을 벌였던 겁니다. 아내에게 묻고 그가 과거의 무대에서 보여줬던 기막힌 복화술로 아내의 목소리까지 냈죠. 이 푸아로를 비롯해서 두 아가씨들까지 그 시각에 클래퍼트 부인이 버젓이 살아있으며 문을 잠그고 선실 안에서 긴 휴식을 취할 거라는 말을 듣게 한 겁니다. 모두들 깜빡 속았던 거죠. 이 푸아로마저도. 클래퍼트 대령은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고 그렇게 두 아가씨를 데리고 배에 내려 관광을 즐기고 돌아온 것이었죠. 그러고는 계획했던 대로 아내의 선실 방문이 여전히 잠겨 있으며 안에 있는 아내에게 아무런 기척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크루즈 승무원들에게 소리치기까지 했죠. 푸아로의 말에 엘리 앤더슨은 할 말을 잃은 듯 했다. 그러다가 문득 생각난 듯 푸아로에게 물었다. 그럼 우리가 조금 전에 들었던 그 목각 인형에서 나온 목소리는 클래퍼튼 부인의 목소리였나요? 이 크루즈 배에 부인의 목소리와 비슷한 목소리를 가진 여자 승무원이 있더군요. 나는 그 여성 승무원에게 단의 뒤에 숨어 있으라고 부탁하고 그 말을 똑같이 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속임수였군요. 너무도 잔인한 속임수. 엘리 핸더슨 양이 소리쳤다. 그러자 에르킬 푸아로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핸더슨 양, 나는 살인은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